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챕터 3 입자의 파동성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전 시간에 우리가 파동의 일반적인 성질을 좀 배웠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벨로시티가 뭐고 그룹 벨로시티가 뭔지에 대해 배웠고, 페이지 벨로시티보다는 그룹 벨로시티가 물리적으로 정보 전달하고 관계가 있어갖고 의미 있는 값이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챕터에서 제일 중요한 드브로이 웨이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물체가 잠깐 볼까요? 운동하는 물체가 외부적인 성질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빛이 그랬듯이 이제 매터인 파티클도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 움직이는 물체가 파동적으로 행동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파동적으로 행동한다는 말은 파동이 갖고 있는 고유 성질인 회절 간섭 등을 한다는 얘기고, 회절 간섭을 할 때 필요한 게그 정보가 뭐냐면 웨이브랭스가 되겠습니다. 그 웨이브랭스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물체가 이런 모멘텀 갖고 가면 이만큼의 웨이브랭스를 갖고 외부적으로 행동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게 느껴지지 않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골프공에 대해서 한번 계산해봤더니 웨이브랭스가 너무 짧은 거야. 10-34승미터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짧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조물 비슷한 데에서 이런 파동적인 성질이 일어나게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런 구조물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골프공은 파동적인 성질을 가질 수 없고, 가진 데가 잘 안 보이는 거고, 우리가 골프는 그냥 파티클인 매터로 그냥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보면 알겠지만 이게 굉장히 작잖아요, 그죠? 이 값을 좀 크게 만들어 봅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면 이 값이 어떻게 돼요? 질량하고, 잘 안 보이나? 질량하고 속도가 굉장히 작은 값으로 바뀌면은, 예를 들어서 골프공이 아니라 전자로 바뀌고, 속도가 작아지게 되면 이 값이 우리가 아는 이렇게 엉스트롱이나 나노미터 수준으로 또는 마이크로미터 수준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파동 성질이 그냥 보이게 됩니다. 자, 그 얘기를 뒤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뭐냐면 그 전 시간에 얘기한 드브로이 웨이브하고 그룹 벨로시티에 대해 페이지 벨로시티 얘기했는데, 그걸 좀 합쳐서 좀 보려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그 드브로이 웨이브의 페이지 벨로시티나 그룹 벨로시티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룹 벨로시티하고 페이지 벨로시티 어떻게 구하는지 기억납니까? 잠깐 써보면은 페이지 벨로시티 같은 경우에는 오메가 OK 이렇게 해놨고, 그룹 벨로시티는 이거 미분한 값입니다. d 오메가 dk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페이지 벨로시티나 그룹 벨로시티를 구하려면 일단은 k하고 오메가 정보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걸 알기 위해서 k하고 오메가를 일단 알아봅시다. 자, 일단 k를 구하면은 k는 요 드브로이 웨이브랭스 식으로부터 p죠. p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원래 k는 웨이브 넘버라고 해서 이 파이 안에 웨이브 파장이 몇 개가 있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피니션, 바이 데피니션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자, 그래서 람다 대신에 요 값을 집어넣읍시다. 그럼 이게 이제 뒤집어 갖고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같이 써줍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2파이 감마의 mv인데, 감마는 이제 상대론에서 나오는 요 값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원오바이 요 값이 되니까 다음에 요 식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죠,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k에 대한 정보를 구했습니다. 웨이브 넘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펑션 오브 뭘까요? 펑션 오브 뭐요? 상수이다 보니까 v예요. v의 펑션이 되겠습니다. k는. 자, 또 외웁시다. 이번에도 오메가를 구합니다. 오메가의 식은 이 식을 이용합니다. 에너지가 하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합니까? mc 제곱이잖아요. 감마 mc. 이건 정지 질량을 얘기하기 때문에 감마 붙습니다. 자, 이 식을 이용하게 되면 뉴 값에 대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하를 이쪽으로 집어넣어갖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메가라는 것은 2파이 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뉴는 1 오버 t니까 이렇게 t 이렇게 나오는데, 1 오버 t를 뉴로 정의되니까 이렇게 다음같이 나옵니다. 자, 좀 더 잘 설명하면 오메가는 뭐냐면 2파이를 얼마의 시간에 도냐는 걸 얘기합니다. 앵귤라 프리퀀시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 정의했습니다. 2파이를 도는데 t라는 시간이 걸리고, 이걸 주기라고 합니다. 주기분의 1이 요 u에 해당되니까 다음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자, 뮤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 식에 의해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 파일 빼고 나머지 식 그대로 온 겁니다. 이거. 자, 이렇게 되고, 감마가 이제 또 여기 정의되니까 감마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오메가를 봐도 뭐예요? 펑션 오브 v라는 얘기입니다. 둘 다 오메가하고 k가 다 v에 대한 함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 구했으니까
페이지 벨러시티부터 봅시다. 오메가 오버 K 하면 그냥 나오겠죠. 정리적으로. 자 보면은 대부분이 약분이 됩니다. 2%에서 약분되고 질량도 약분됩니다. 이거 구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이걸 보아보면은 이거는 물질이 이동하는 파티클이 이동하는 속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항상 질량이 있다고 하면 C를 넘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한다고 해도 얘는 C를 항상 C보다 큰 값이 돼요. 이게 물질파의 페이지 벨러시티가 C보다 크네. 이게 뭐지? 물질의 어떤 정보가 빛보다 빨리 전달되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페이지 벨러시티는 얘기했지만 정보하고는 전혀 무관한 값이에요. 이걸 사람들이 처음에 페이지 벨러시티 개념 없이 했을 때는 이게 뭐지? 정보라는 게 오해를 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좀 빛보다 빠른 정보가 있는 줄 알고. 근데 아닙니다. 물질을 구성하려면 이게 한 웨이브가 아니라 이걸로는 여러 가지 웨이브가 섞여 갖고서 이렇게 웨이브 파켓처럼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웨이브가 있어야 되고 이때의 움직임은 그룹 벨러시티만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페이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별로 생각해 안 넣어도 됩니다. 그룹 벨러시티를 구해봅시다. 그룹 벨러시티는 이렇게 미분 형태로 구해지는데 이대로 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둘이 펑션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두 개가 매개 변수가 하나 있어요. 다 V라는 매개 변수가 있으니까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매개 변수를 써서 이렇게 미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꾸는 알죠?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바꾸면 되죠? 다 아시겠지만 d 오메가에 dv, dk 이렇게 하면 같은 식이잖아요, 그죠? 자, 이거를 이제 이렇게 밑으로 왔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오메가를 v에 대해서 미분한 거, 그 다음에 k를 v에 대해서 미분한 걸 각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미분 어렵지 않죠, 그죠? 이거 뭐 루트 미분하는 거니까 이렇게 3분의 2승 형태로 밑으로 나오게 됩니다. 둘 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요걸 이제 나눠주게 되면 되겠죠. 각각 나눠주게 되면 역시 또 약분되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 구해보면 뭐가 나오냐면 다 약분되고 V가 나와요. V는 이제 물질이 이동하는 속도입니다. 질량을 가진 것들이 V라는 속도 이동했을 때 얘의 그룹 벨러시티를 구해보면 얘는 물질의 이동 속도랑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질량 이동할 때 웨이브적인 성질을 갖고 있다는데 그때 웨이브는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갖고 있고 그때 페이지 벨러시티는 그 파티클 매터가 움직이는 속도랑 페이지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페이지 벨러시티는 의미가 없고 그룹 벨러시티가 그 매터가 움직이는 속도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드브로이 웨이브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드브로이 웨이브의 페이지 벨러시티가 물질이 움직이는 속도랑 같다라는 것을 또 배웠습니다. 근데 드브로이 웨이브에 대해서 어떻게 드브로이가 이걸 만들었고 어떻게 양자역학이 발전되는지를 좀 알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과 같은 웨이브 오브 왓이라는 걸 집어넣습니다. 자, 드브로이는 원래는 드브로이 집이 굉장히 잘 살았다고 그래요. 외국간 집안이고 군대에서 다 장군 역할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집안이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다른 공부를 많이 했대요. 근데 이제 그 형의 권유로 물리학 박사를 박으라고 아무리 먹고 살만 해도 그래서 물리학을 나중에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뭘 공부를 했냐면 그때 양자론이 태동하려고 하니까 현대물리가 여러 가지 책을 읽었는데 그 보어의 논문을 처음 봤다고 합니다. 보어는 이 당시 굉장히 이미 유명해진 사람인데 보어가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원자론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원자론이 아니라 그러니까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을 해석하는 거를 이제 했습니다. 뒤에 또 배울 겁니다. 어쨌든 간에 뭐였냐면 보어의 가정은 우리는 지금 당연하게 여기지만 이렇게 전자가 원자 안에 있고 수소 원자가 있고 전자가 떨어지면서 그 해당되는 빛이 나온다고 했고 빛이 이제 플랑크가 얘기한 한 이웃 정도의 빛이 나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궤도 내에서는 굉장히 안정된 상태가 있고 사실 이렇게 운동을 한다는 것은 전자가 가속을 받아갖고 일렉트로마그네틱 레디에이션을 해야 되는데 요 특정 궤도에서는 레디에이션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특정 궤도는 어떤 규칙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궤도와 특정 궤도 사이에서 전자가 천이 될 때 이렇게 빛이 나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수소 스펙트럼 어마어마하게 잘 맞추게 돼요. 그래서 이제 보아가 왜 이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언론이지만 하여튼 보아가 이것 때문에 일학 스타가 됩니다. 근데 드브로이는 뭐에 관심이 가졌냐면 왜 이런 특정 궤도가 있을까? 그리고 이 궤도에서는 왜 안정될까라는 걸 생각해 보니 아주 간단한 식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식을 써보니까 여기에
움직이는 전자가 특정 웨이브랭스를 갖는다고 이제 가정하고, 이 웨이브랭스가 만든 녀석들이 딱 이렇게 주기가 딱 맞아갖고 이렇게 이런 정상파 패턴을 만들면 여기서 안정화된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너무 잘 맞는 겁니다. 그리고 그 패턴들은 어떤 규칙성을 갖고 존재를 합니다. 여러분 정상파 아시죠? 정상파는 뒤에 또 배우겠지만 어떤 규칙성이 있을 때만 존재를 하죠, 그죠? 그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사이에 루프를 갖다 갑시다. 루프를 튕기게 되면 이렇게 운동하는 녀석이 존재를 하고, 또 어떻게 되죠? 이렇게도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끝에 만족하는 여러 가지 모드가 존재하게 된다. 그런 것처럼 각각 디스크리트한 녀석이 존재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때 얘기한 겁니다, 24년에. 그리고 나서 이게 어떤 의미일까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서 웨이브가 나오는데 도대체 웨이브를 다룰 수 있는 이퀘이션이 있을까라는 겁니다. 파티클이 웨이브적인 성질을 가졌는데 이걸 다룰 수 있을까 고민을 해요. 근데 바로 슈레딩거라는 사람이 이걸 해밀턴이랑 써갖고 다른 것 같은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만듭니다.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가지고 보어의 문제를, 보어가 이렇게 레디션하는 거를 클래시컬하게 풀게 돼요. 전자기하고 동원해갖고. 그래서 이제 역시 슈레딩거 이퀘이션도 슈레딩거가 이제 만들면서 일학 스타가 돼요. 노벨상을 나중에 받게 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슈레딩거 이퀘이션에서 이 해외가 푸사이라고 합니다. 이 푸사이가 어떤 의미를 가질지 또 고민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막스 본이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컴플렉스 형태로 일반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봐요, 그죠? i가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컴플렉스로 나와. 그래서 물리적으로 허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스퀘어를 취해갖고 이렇게 그 절대값을 구하게 되면 이게 이제 물리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이제 알아내게 됩니다. 보온이 뭐가 관계 있냐면 그 공간과 그 시간에 물체가 발견된 확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probability라 여기에 물체가 발견된 확률하고 관계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물질이 전자를 쏴준다고 합시다. 전자를 이렇게 막 다발로 쏴주는데 이중 슬릿을 지났을 경우에 이렇게 만약에 얘들이 드브로이 웨이브랭스를 가지고 회절을 일어난다 그러면 어떤 회절 패턴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그죠? 이 회절 패턴이 나올 텐데 회절 패턴에 나왔을 때 이 값들은 뭐냐면 여기에 전자가 얼마나 많이 발견될 확률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퀘이션을 풀어갖고 나온 해를 이렇게 스퀘어를 취하게 되면은 이 패턴을 구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네, 바로 앞장에서는 드브로이가 어떻게 드브로이 웨이브를 발견했고, 그다음에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해석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얘기를 했습니다. 드브로이가 제창한 물질파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센세이션한 그런 아이디어였다고 합니다. 물질이 파동적으로 행동한다, 생각도 못했던 얘기죠. 굉장히 센세이션했는데 이거는 다른 과학자들에 의해서 실험적으로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노벨상을 받게 돼요. 드브로이가 제창하고 나서 3년 뒤에 실험에 성공하게 되고, 실험 성공하고 나서 2년 뒤에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그 실험을 한 사람은 두 개 나라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했는데, 미국에서는 데이비슨 저머가 그 실험을 했고, 영국에서는 JP 탐슨이라는 사람이 또 실험했습니다. JP 탐슨은 JJ 탐슨의 아들이에요. 자, 실험을 했고 세 분 다 노벨상을 받게 돼요. 나중에. 자, 이게 뭐냐면 물질이 있다고 하면 파티클이라고 합시다. 물질이라는 파티클. 여기서는 사실 전자를 갖고 있는데 전자라고 해서 상관없습니다. 전자가 운동할 경우에 그거 해당되는 웨이브랭스를 가진 것처럼 행동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를 쏴주면 회절 간섭을 일으키는 그런 파동적인 성질을 갖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 전자를 이렇게 니켈 크리스탈에다 쏴줍니다. 쏴주고 나서 애들이 이렇게 스캐터되는 걸 발견해요. 그러면 그 고전적으로 보게 되면 일렉트론 파티클이니까 그냥 애들이 스캐터가 막 일어나는데 그냥 특별한 패턴 없이 스캐터가 일어나야 되지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구슬을 내가 다발로 바닥에다 막 쏴줬습니다. 바닥에다가 그럼 일리 튀고 저리 튀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렇습니다. 많이 던지다 보면 여기 뭐 꽃 모양이 그려지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그냥 이렇게 퍼집니다, 이렇게 여기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데이비슨 저머 실험을 얘기하는데 데이비슨 저머가 다음에 실험을 이제 하게 돼요. 하면서 바로 이제 발견하는 게 뭐냐면 뭘 발견했을까요? 드브로이 웨이브에 의한 그런 패턴이 발견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클래시컬하게 생각했던 대로 아무 패턴도 안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거 드브로이 완전 사기구나 이놈을 뭐 이렇게 했겠죠, 그죠? 근데 나중에 금방 알게 됩니다. 니켈은 금속인데 뭐냐면 실험 도중에 보니까 공기 중에 노출되면서 여기가 잠깐 산화막이 생겼어요. 산화막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다이엘렉트릭입니다. 전기를 통할 수 없는. 전자를 쏴주니까 여기에 차징이 일어나갖고 그 다음에 전자들이 다시 오지 못하고 다 이렇게 사방으로 튀겼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니켈 크리스탈과 인터랙션하지 못하고 이 산화막 때문에 전자들이 그냥 다 이렇게 사방으로 튀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클래시컬하게 나온 게 맞죠. 그래서 나중에 이 산화막을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옥사이드 필름을 제거하고 다시 실험을 해요. 그랬더니 이제는 무슨 일이 생겼냐면 녀석이 전자가 와서 크리스탈하고 인터랙션 해갖고 이제 사방으로 튀기는데 보니까 일정한 어떤 패턴이 나온다는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이 패턴은 여기에 웨이브가 와서 인터랙션 해갖고서 만드는 패턴만이 패턴이라고 생각했는데 웨이브만이 패턴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전자가 와서 니켈을 상호작용을 하고 이런 크리스탈하고 상호작용을 하고 여기서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마치 엑스레이가 예전에 그런 것처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와 이거 대단하다. 그 실험적으로 구한 어떤 패턴이 있습니다. 이 패턴들이야. 이거는 에너지가 바뀌면서 패턴들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가 이제 와서 튀기는데 마치 웨이브 렌스를 갖는 웨이브처럼 튀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떤 웨이브렌스를 갖는 녀석이 온다고 가정하고서 어떤 각도에서 큰 패턴을 만든다고 하면 이게 보강간섭이 만든다고 하면 이 보강간섭이 몇 도에서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체크하게 되면 이 웨이브렌스가 얼마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브레이케이션이라고 해서 이거 기억납니까? 배운 건데 자 이걸 통해서 첫 번째 제일 그러니까 디프레션 패턴 중에 제일 큰 부분을 잡아갖고 65도에 나타나요. 예전에 나옵니다. 그리고 니켈 크리스탈의 디스턴스는 여기 디스턴스인데 D는 요거 여기 되었습니다. 이거 집어넣고 어느 각도에서 이런지 한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첫 번째 디프렉션 패턴이라고 1을 놓은 다음에 계산해봤습니다. 뭘요? 람다를 실험을 통했고 실험에서 이렇게 디프렉션 패턴이 n = 1에서 제일 크게 나왔던 곳에서 그때 세타 값하고 D 니켈 크리스탈의 정보를 집어넣어서 람다를 계산해봤더니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자, 계산했더니 0.1 나노미터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되게 작죠? 아무튼 이상하게 전자 써졌더니 웨이브렌스가 0.1 나노미터에 해당되는 웨이브가 마치 와서 0.1 나노 웨이브가 와서 여기서 인터랙션 하는 것처럼 나왔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 람다가 실험적으로 나온 겁니다. 실험이에요. 실험. 그래서 거꾸로 전자 여기 쏴졌을 때 이만큼 왔을 경우에 에너지를 가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에너지를 갖는데 에너지로부터 우리가 모멘텀을 구할 수 있고 모멘텀으로부터 뭘 구할 수 있습니까? 람다가 P 하니까 웨이브렌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브로 웨이브렌스를 계산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식을 해야 돼 써갖고 계산하면 되는데 MV를 모르니까 MV를 이제 키네틱 에너지로부터 구하면 됩니다. 이번에 MV 제곱이고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2n분의 P 스퀘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P가 키네틱 에너지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 나오죠, 그죠? 키네틱 에너지는 2분의 MV 제곱이 아니라 MC 스퀘어 감마의 값으로 나올 수 있는데 여기는 감마를 1로 놨습니다. 왜냐면 속도가 물론 다 넣고 계산해도 돼요. 근데 속도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냥 비상대론적으로 계산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식을 썼고 그 MV P에 해당되는 값이 다음 값이 나온 다음에 이 값을 요 분모에다가 집어넣게 됩니다. 그 계산해 보니까 여러분 해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 식이 나옵니다. 이건 드브로이 이퀘이션으로부터 구한 값이고 이건 실험적으로 나온 값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근소하죠. 굉장히 잘 맞습니다. 그래서 드브로이 가정이 맞다는 것이 확인이 돼요. 그래서 드브로이는 이제 노벨상의 이제 명단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야기를 조금 더 여담으로 좀 해보면은 뭐냐면 드브로이는 좋은 말로 굉장히 큰 인사이트로 직관으로 메터웨이브에 대해 제창했습니다. 논문에 좀 너무 이제 애널리시스 없이 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제 논문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3년 뒤에 세 사람에 의해서 실험이 돼요. 그 세 사람이
데비슨 저머하고 그다음에 이분 JP 탐슨에 의사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론을 했고 실험을 한 세 사람이 하나 둘 세 사람이 이제 JP 탐슨이고 같이 이제 증명을 했기 때문에 노벨상 같은 경우는 이론하고 실험하고 다 같이 이제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는 뭐가 있냐면 2년 뒤에 받게 되는데 드브로이만 노벨상을 받게 돼요. 그리고 하고 나서 5년 뒤에 받게 돼요. 굉장히 짧게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있다가 거의 10년이 세월이 거의 흘러서 이 세 사람이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여러 가지 좀 재미가 있죠.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외압이 있었지 않나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드브로이 노벨상을 주기 위해서 실험하자마자 되자마자 바로 노벨상을 줬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일단 노벨상이 일렉트론 디프렉션 입자의 파동성에서 받았습니다. 받으면서 불구하고 그때 못 받은 사람이 거의 10년이 지나서 이제 세 사람이 받게 돼요. 그거에 대한 뒷배경은 뭐냐면 이게 JP 탐슨을 노벨상을 주려고 하는데 노벨상을 주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JJ 탐슨이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기 때문에 JJ 탐슨은 자기 아들을 포함해서 7명을 노벨상을 받게 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 제자들을 포함해서 다 아들 포함해서 그만큼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어서 아들을 주려고 가다 보니까 아들하고 같이 똑같은 실험을 한 데이비슨 저머도 같이 줘야 된다는 이야기 때문에 같이 줬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여튼 뭐 노벨상의 좀 뒷얘기인데 그렇든 간에 굉장히 센세이션한 그런 아이디어를 내갖고 아주 빠른 속도 노벨상을 받은 한 사람이 있다고 그게 바로 드브로이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다음 얘기했습니다.